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님 모시고 미국 연준의 정책과 금리의 흐름 그리고 금과 달러를 주제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부장님 보니까 신한은행 유튜브에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쭉 나오시던데 이름이 보니까 제목이 또 오건영 코너던데요. 네. 이렇게 좀 이런 이름을 붙인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본 적은 없는데 옛날에 드라마 중에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나 있었어요. 봐요. 네, 굉장히 유명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피를 받아서 저희 쪽에서 그 마케팅 하시는 저 팀에서 좀 제목을 그렇게 줘주셨는데 제 이름이 들어와 사실 저도 되게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들을 계속 매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좀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 잘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 머니홀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적인 내용이 아니고 내용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특히 저도 이제 좀 신경을 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렇죠. FOMC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모자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홈페이지도 좀 보여드리고 이런 좀 쉽게 좀 풀어드리려고 그렇게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미국 연준의 그 4월 FOMC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번 달 이제 27일, 28일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요 앞서서 2주 전에 이제 베이지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내용은 이제 공개됐습니다만 그 부부장님 보시기에 이번에 공개된 그 베이지북에서 좀 포인트가 될 만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FOMC 때도 뭔가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각 지역별로 데이터들을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들을 취합을 하는 게 2주 전에 베이지북이라는 데서 그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리 결정 같은 걸 하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베이지북이 4월 27일, 28일 있으니까 2주 전인 4월 14일 날 발표가 됐겠죠.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경기가 좋아진다, 물가가 올라온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다들 컨센서스는 경기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게 컨센서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기가 너무 빠르게 좋아진다.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온다. 이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이제 베이지북에 나와 있는 지역별로 다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필라델피아 정도를 제외하면은 다른 지역들은 경제 성장이라든지 물가의 상승이 완만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일부 산업 섹터에서의 회복이 빠르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전체적인 성장이나 물가 쪽에서는 완만한 성장, 완만한 물가 상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빠른 강력한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겁을 집어먹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예상하는 정도의 컨센서스를 맞춰주는구나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베이지북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약간 그 뒷북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은 의사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록은 뭐냐면 FOMC 때는 이 위원들이 다 논의를 해요. 2주 전 베이지북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고 여기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이 논의 내용을 바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3주 정도 지나면 여기서 어떤 논의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4월 FOMC에 대한 의사록은 5월 중순에 발표가 될 거니까 지금은 안 나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월 FOMC, 그 3월 달에 있었던 FOMC에 대한 의사록은 이제 4월 달에 발표가 됐겠죠. 거기서 나와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돈이 넘치고 있어요. 단기자금 시장에서 돈이 넘치고 있으면은 돈이 너무 많이 넘치게 되면은 금리가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단기 금리가 초단기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쑥쑥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0%입니다. 0% 기준금리를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금리가 0%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연준이 페드가 기준금리를 컨트롤하지 못하는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 있는 금리를 갖다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무언가의 정책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4월달 FOMC에서는 마이너스권에 내려와 있는 초단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정책들 이런 건 아마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점들이 아마
제 생각엔 조금 논의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뭐 금리가 시장금리 올라가는 추세에다가 경기 회복세가 빠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연준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 하는 상황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최근에 그 워싱턴 경제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테이퍼링을 이제 언급했습니다. 뭐 테이퍼링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금기시되는 말이 느낌도 있었는데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하여간 연준 의장이 그 말을 하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데 뭐 다행스러운 거는 2013년 테이퍼링은 뭐 교과서로 삼겠다. 즉 좀 천천히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테이퍼링 하고도 금리까지 올리기까지 천천히 하는데 지금 당장 궁금해진 거는 그럼 테이퍼링은 진짜 연준이 언제쯤 할 건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도 자세히 모르겠고요. 시기를 맞추려고 하면 보통 다 틀리고요. 근데 다만 이제 2013년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때를 귀감 삼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 같은지는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2013년도의 모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건 시기를 갖다 그대로 가져오겠다라기보다는 그런 해석보다는 이런 쪽의 해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제로까지 내린 이후에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장기 금리를 잡아내리는 양적 완화라는 걸 시행을 했습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양적 완화 하고 있는 걸 조금씩 줄여나가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금리를 들어올리기 전에 2013년도 했던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양적 완화 했던 걸 조금씩 줄여나갔고 양적 완화를 완전히 중단한 이후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테이퍼링이 먼저 선행이 되고 양적 완화를 줄이는 게 먼저 1번이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야. 이게 2013년, 14년, 15년에 나타났었던 그 긴축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2013년에 패스를 그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테이퍼링을 먼저 해서 양적 완화를 줄이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먼저 지금 고민할 거는 기준금리 인상은 뒤로 쫙 먼저 밀어버리고 그건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일단은 테이퍼링부터 고민하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럼 이 테이퍼링이 언제 일어날 건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15년도에는 아니 13년도 5월 달에 테이퍼링을 이제 버냉키 그때 당시에 페드 의장이 이제 선언을 하게 돼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와, 그럼 테이퍼링이 시작되는구나. 양적 완화를 줄이는구나. 언제부터 줄일까?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력했던 건 언제였냐면 13년도 9월 달 FOMC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테이퍼링이 시작이 될 거다. 요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13년도 9월 달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긴장했겠죠. 긴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미국의 금리 상승에 취약한 국가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 국가들을 대표적으로 5나라였거든요. 그 국가들은 이머징 국가 중에 5나라인데 뭐 인도네시아, 뭐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5을 깨지기 쉽다고 해서 프레자일 5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국가들이 6, 7, 8월에 거쳐가지고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얘네들이 흔들리니까 다른 이머징 국가도 흔들리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도 소폭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죠. 이걸 딱 보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대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이런 약한 고리들, 이런 프레자일 5 같은 경우는 깨지기 쉬운 게 아니라 아예 깨져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13년도 9월 달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9월 달에 못하고 미뤄요. 그런 다음에 언제 시작을 하냐면 실제로 14년도 1월 달부터 테이퍼링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13년도 5월에 발표를 했고요. 13년도 9월이 유력시 됐었는데 여기서 한번 미뤄주고 그런 다음에 14년도 1월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생각할 때는 우와 그러면 7개월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상했던 것보다 미뤄졌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미뤄졌다. 두 번째입니다. 13년도 5월 달에 테이퍼링을 선언할 때 테이퍼링은 조만간 실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년쯤 있다가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딱 생각해 보면은 13년도 5월에 발표를 했으니까 2년이 지나면 15년도 5, 6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 15년도 9월 달에요. 그 아직 날짜도 기억합니다. 진짜 힘든 때였는데 15년도 9월 달 중순에 FOMC가 있었거든요. 그때 시장에서는요. 기준금리 인상한다, 동결한다 해가지고 아주 팽팽하게 맞섰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15년도 7, 8, 9월에 중국을 비롯해서 이머징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면서 격렬하게 흔들렸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결론은
15년도 9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못했어요. 그다음에 실제 첫 기준금리 인상이 15년도 12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와, 첫 금리 인상은 13년도 5월부터 2년 7개월이 지나서 시작을 했겠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보다 중요한 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늦게 간 거죠. 예. 두 번 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13년도, 14년도, 15년도의 패스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보다 어쩌면 조금 더 늦게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 같다. 네.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를 바라봤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봅니다. 그게 몇 개월이냐 이건 저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파월 회장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거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이 이제 두 분이 있어요. 예. 첫 번째가 제임스 블라드라는 분이 있는데 예. 이분 이제 세인트로이스 연준 총재거든요. 예. 지역 연준 총재인데 예.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미국의 백신 보급률이 75%에 달하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야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테이퍼링을 할 거야가 아니라 테이퍼링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그럼 75%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75%를 갖다가 한번 그 미국의 이제 보건청인 CDC에서 한번 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예측은 한 6, 7월 정도가 되면 70%를 넘어선대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거기 자료입니다. 제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예. 능력은 없고요. 8, 9월 정도에는 75%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논의가 일어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올해 하반기 초반부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선언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실제 테이퍼링은 13년도 사례를 봤었을 때는 6개월 정도 되니까 내년 초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컨센서스라고 하긴 좀 뭐라고 좀 그렇고요. 예상이죠.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거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거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네. 보통 이제 양적 완화 이제 축소 테이퍼링, 그러니까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그 중간에 QT라고 그래서 예. 양적 긴축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아, 채권을 갖다 자기가 예. 팔아서 돈을 아예 회수하는 건데 예. 이 QT 같은 경우는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나요? 어떻게 되나요? 미치죠. 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QT가 시작되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이퍼링이라는 건 지금도 매달 1,200억 달러씩 사주거든요. 그렇죠. 국채를. 예. 예.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건 사주고 있는 걸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1,200억씩 사다가 1,000억씩 사고 그다음에 800억씩 사고 600억씩 사고 이러다 0으로 줄이는 거죠. 예. 이게 테이퍼링입니다. 조금씩 줄이는 거죠. 나오는 물을 조금씩 잠그는 겁니다. 예, 예. 이게 테이퍼링이고 QT는 이미 샀던 걸 이제 내다 파는 거죠. 네. 그러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팔면서 시중에 국채를 팔면서 돈을 줄 거잖아요. 이 시중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QT예요.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예. 컨셔레이티브 타이트닝이라고 합니다. 컨셔레이티브 이징이 양적 완화고 네. 반대로 돌리는 게 QT가 되는데 예. 실제 QT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 처음에 테이퍼링이 시작된 게 14년도 1월에 시작해서 14년도 12월에 그 양적 완화 테이퍼링이 끝나요. 예. 그 다음에 15년도 12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고요. 예. 17년도 9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네. 17년도 9월 달부터 그 양적 긴축 QT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QT의 부담 때문에 네. 18년도 2월 달, 3월 달부터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성을 뿌려줬던 건 이제 회수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시장에는 부담을 줬었던 과거의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QT를 하려면 일단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인상이 일정 수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QT까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먼 얘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순서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되는 거군요. 물론 이제 QT가.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마지막이라는 표현보다는요. 네. 일단은 그때 당시 13년, 14년, 15년에 있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면 첫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뒤늦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내년 정도에는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네.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러면은 그 물론 2013년 그때의 방식을 약간 뭐 꼭 그대로 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그로부터 한 2년쯤 뒤에 기준금리 인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부부장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패드에서 예상해 주는 게 되게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몇 차례 얘기를 해주거든요.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3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사실상 첫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12월 정도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연준 위원들의 컨센서스는. 예. 그러면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템포 더 늦춰서 본다라고 하면은 2024년에 상반기 어느 순간이 이제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연준은 지금 페드는 지금 다들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디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동안 겪어왔었던 디플레이션의 아픔 때문에 예. 이 상처를 치유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바로 때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상당 수준 기다릴 겁니다. 예.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 정도면 상당히 기다렸다라고 예상하는 포인트가 왔을 때 네. 거기서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13년도, 14년도, 15년도의 패스를 따라간다. 예. 거기에 대한 해석을 예상보다는 조금 더 늦게 갈 수 있다. 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이제 그렇게 좀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같은 맥락에서 이제 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코로나 사태는 2008년 금융 위기하고 좀 약간 다르다. 네. 그 당시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단기간에 투입이 됐고 또 네. 그때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게 이제 지나가 버리면은 더 빨리 이게 회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경기 회복도 더 빨리 되고 그러다 보면은 테이퍼링도 그렇고 뭐 금리 인상도 더 빨리 이렇게 시기가 더 빨리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은 되게 좋은 표현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저성장 저물가라는 게 예. 코로나 때문에 찾아왔는가라는 걸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드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재무부에서 바라보는 게 예. 코로나에서 극복하는 걸 바라보는 거냐 아니면 저성장 저물가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냐 이걸 좀 바라보면 저는 후자의 방점을 좀 두고 있다라고 봐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저성장 저물가 기조 속에서 계속 억눌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10년간 힘들었었던 거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제로 주저앉은 건 물론 뒤에 방점을 찍어준 건 분명히 있지만 이것만 되돌리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상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를 넘는 수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는 성장이 나오는 정상적인 성장의 궤도 속으로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강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 왔었던 것들을 메워주려는 것들 예. 그런 시도가 이제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 이야기 계속 하고 네. 있으니까 조금 보면 이제 경기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미국 장기채 금리가 1.6% 전후로 지금 네. 좀 올라갔다 약간 안정세이긴 한데 네. 그 사실 경기 회복 속도로 보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힘은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금리가 좀 안정세를 보여주는 이유가 뭔지 이게 네. 왜냐하면 주식 시장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궁금한데 뭐 네. 어떤가요?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일본하고 중국 같은 외국계 자금이 국채를 사들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케이스는 지난 4개월 동안 미국 국채 매수를 계속해서 늘려왔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미국 금리가 계속 뛰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그 국채를 샀었던 투자자들은 손해가 나겠죠. 네. 저는 미국 금리 10년짜리를 0.6%에 샀는데 이게 막 뛰어 올라가면서 1.7%가 되면은 저는 너무 낮은 금리에 10년짜리를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상 속된 말로 10년간 저주받는 거죠. 네. 금리가 이미 뛰어 올랐는데. 근데 1.6% 금리로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금리로 보이게 되죠. 이제 저는 10년간 1.6%의 금리를 예. 받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뛰어오르니까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이나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들여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들인 면이 좀 강하다라는 해석이 이제 첫 번째로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국채 금리가 뛰어 올라갈 때 다들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물가 상승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뛰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물가 상승세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우리의 통제 권역에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그냥 이게 뚜껑이 열린 것처럼 계속 뛰어 올라가기보다는 주춤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연준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요.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일시적인 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올랐다 내리는 거죠. 네. 올랐다가 내린다는 얘기는 금리도 올랐다가 물가를 따라간다면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올라가는 게 끝도 없이 올라갈 거라고 처음엔 두려워하니까 겁을 집어먹게 되면 금리가 계속 뚜껑을 열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가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이렇게 살포시 숨을 죽이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금리도 마찬가지로 숨을 죽였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타났던 금리 상승의 금리가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되는 요인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매수 예. 이게 1번이 되고 두 번째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의 물가 상승 아니겠어? 예. 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생겨났다. 그런 믿음이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네. 해외 투자자라면은 어차피 장기 국채 금리는 쭉 우상향으로 갈 거잖아요. 네. 그렇게 예상이 가능하다면 굳이 지금 살 필요 없이 뭐 2%더 돌파했을 때라든가 뭐 2.5% 돌파했을 때라든가 네. 그럴 때 사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인가는 사실은 이제 논의하기가 되게 예측하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금은 세게 나오고 있지만 이게 하반기 넘어가면서 이제 재정 정책의 효과가 다 다하게 되면은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뒤에 새로운 재정 정책이 기다리고 있잖아. 예. 그게 2조 달러가 넘고 뭐 4조 달러에 달한다는 재정 정책은 10년의 스팬을 두고 긴 기간을 두고서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재정 정책이 뒤에서 받쳐준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활활 타오르는 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지금 빠르게 올라와 있는 이 금리 레벨이 지금 들어가기에는 일정 수준의 매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겁니다. 네. 일단 뭐 높아심에서 이제 네. 우리 부부장님 이야기 설명하고 약간 다른 네. 측면이 될 수는 있는데 이제 기준금리가 좀 안정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시장에 뭐 유동성은 넘쳐나고 있고 네. 또 거기에다가 뭐 다른 원자재 값들이 지금 사실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 백신을 지금 미국 접종하고 말하자면 8, 9월 되면 75%까지 올라간다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경기 회복이 될 것이고 이런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는 올 수도 있다 이런 또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 올 때는 그야말로 안정됐던 장기 재금리가 한 번 더 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우려도 드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장기채 금리가 튈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준의 부의장이 아까 전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다가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세이브레이스만 저도 말씀을 질문 주시니까 이제 기억이 났는데 예. 저기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만 말씀드리는데 다른 한 분이 누구냐면 네. 연준에 이제 부의장이 있어요. 네. 의장이 파월 의장이고 네. 부의장이 클라리다라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미국 금리는 현재 성장을 반영하면서 빠르게 오르고 있다. 네. 크게 걱정 안 한다. 성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1.75에서 2.0%까지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본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 얘기가 이거 그 사람이 예측을 했다라기보다는 거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의 그런 가능성은 저도 열어놓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가에 대한 해석인데 네. 지금 연준이 물가를 일시적이라고 해석하는 건 말씀해주신 포인트는 전부 다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죠. 네. 두 번째는 보복 소비라는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급망이라는 게 이거 아파트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지어야 된다고 해서 막 그 다음날 막 찍어내듯이 그렇게 나올 수는 없지 안 되죠. 않습니까? 예. 수요는 폭발적으로 뛰어 올라오는데 공급망도 느리죠.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수요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보복 소비입니다. 보복을 그러면 영원히 하는가? 라고 하면 보복도 한두 번 하니까요. 일시적으로 매우 강한 소비가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돈을 그러면 아니다. 보복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외여행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하죠. 예.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사실 1,400달러만큼을 가계별로 다 지급을 해줬죠. 그 미국에서 이제 1.9조 달러 플랜이 나와주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네. 1,400달러씩을 뿌려줬는데 예. 그럼 이후에 또 줄 것인가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 높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주저앉기 전에는 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뒤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인프라 투자 같은 예. 자플랜이라고 하거든요. 예.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플랜들이 천천히 나올 것이지 그렇게 돈을 공급해주는 그런 플랜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복 소비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무르익은 게 지금 순간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 아마 2분기나 3분기에는 굉장히 활활 타오르는 물가를
볼 수가 있겠죠. 이 소비의 영향이. 근데 예. 그 이후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공급망도 느리긴 하지만은 수요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 당연히 공급망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주겠죠. 시차를 두고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요가 살짝 꺾여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네. 공급망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요는 튀어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이 계속 올라오는데 수요가 주저앉으면 공급이 초과해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꺾이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에서 바라보는 거는 일시적인 케이스로 인해서 물가가 올랐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다만 여기서 바로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도 일시적이 아니라 만약에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네.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클라리다 그 부의장이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말까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분기, 4분기 정도 되면은 물가가 꺾일 거야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물가 상승세가 연말까지 꺾이지 않으면 연준은 무언가 다른 대책을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시기의 물가라는 거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 사실 여기서 다 물가를 예측한다기보다는 물가의 상승이 연준의 정책을 건드려서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가 사실은 보다 관심사인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물가의 상승을 바라보면서 떡을 주는 예. 떡줄 사람인 연준의 의도를 해석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요. 예. 연준이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기까지 정해주죠. 연말까지는 한번 물가가 내려오는지를 한번 보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석을 해주는 게 좋지 예.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그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상승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지금 그 빠른 경기 회복 또 물가 상승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면 될까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성장을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백신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뭐 보복 소비라고는 하지만 일시적이라고는 해도 기업의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 그렇죠. 보조금 중에서 소비에 쓰이는 것들도 있고 저축에 쓰이는 것도 있지만 예. 실제로 자산을 매입하는 데 쓰이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유동성 환경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데는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연준이 이제 말하자면 금리 또 물가 이런 부분에 자신감을 비력하는 셈인데 네. 그래도 뭐 연준도 뭐 인간이 만든 제도인데 만능은 아닐 거고 네. 나름의 또 아킬레스 건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연준의 어떤 뭐 한계랄까 이런 부분은 어떤 점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물가가 네. 걷잡을 수 없이 올라버린다면 이때는 연준이 참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잠깐 이제 그냥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물가가 예를 들어 5%씩 튀어 올라갑니다. 2% 목표선인데 뭐 예. 2.5%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무시한다 치고 예. 5% 이렇게 튀었다고 치면 예. 그때 그럼 연준이 어떤 정책을 쓸 수 있을까? 그럼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금리를 빠르게 올리려니까 전 세계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상태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게 되면 자산 버블이 터져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를 올리지도 못할 겁니다. 근데 네. 물가가 5%씩 올라가는데 금리가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은 절대 저축을 안 하죠. 네. 예금을 누가 하겠습니까? 2%짜리 예금에 5%씩 물가가 오르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현물에 대한 투기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럼 물가를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연준이 물가를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럼 나중에 경기를 희생해서라도 금리를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예. 이 물가를 잡는 데 나서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경기 자체가 박살이 나버리게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안정감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연준이 물가라든지 금융시장, 특히 금리 같은 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컨트롤하지 않는다며 안 한다와 못 한다는 다르죠. 예. 네. 연준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필요하면 하겠죠. 네. 못 한다면 예. 필요할 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는 엄연하게 다른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계라고 한다면 연준이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인식, 물가가 튀어오르면서 네. 이게 만약 자리 잡게 되면 그때는 좀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현재로서 그 가능성은 좀 이렇게 높지는 않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연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감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겠죠. 근데 신뢰감도 신뢰감이지만 연준 자체도요. 물가가 그렇게 튀어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속수무책이 되어버립니다. 아. 네,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금리를 올려야 되나. 예. 지금 우려하신 그게 나타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참. 현재로서는 높진 않고요. 예. 나중에 정말로 과격한 부양책이 나왔을 때 네.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